주식도 우리가 고정관념이 거의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 가서도 얘기 한번 안 했던 건데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나가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장대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대양TV가 이제 계속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이 재테크 쪽을 확장을 시켜서 계속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타짜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식 쪽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수관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그 유튜브나 뭐 방송 쪽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거기 나가서 하시는 말씀 말고 네네. 오늘 장대장 TV에서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좀 네. 특별한 내용을 좀 알짜배기 뭐 이런 네네. 것만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주린이라면 주린이죠. 이 주식 투자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네. 않고 저도 제가 2020년에 그때 한참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저는 막 금도 뭐 계좌로 통해서 사고 또 예. 실물금도 사고 네. 어제 팔았습니다. 아, 요즘 그럼 수익 많이 나셨겠네요. 60% 올랐더라고요. 예. 그 1g당 5만 원대일 때 네. 지금 그램당 한 8만 6천 원 네.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은 그런데요. 주식은 제가 손해는 안 봤습니다만 네. 꽤 벌었는데 한 종목 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래요? 그 미국 주식을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허치 글로벌 아시죠? 예, 예, 알죠. 제가 산 다음날 그 꽤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날 상장 폐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재상장이 돼서 거의 제가 그 팔았던 가격보다 20배나 30배까지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때 1억 좀 넘게 투자했거든요. 한 2, 30억 건질 수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네. 우리 이사님께서 그 알짜배기 내용들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요. 네. 네. 이사님도 주식 투자 하십니까? 아, 저는 사실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아, 금지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방송을 매일 하잖아요. 사실 네. 매일 하는데 이제 또 좀 굉장히 유명한 거기도 매일 나가다 보니까 네. 만약에 제가 먼저 사놓고 네. 선행매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특히 방송 활동하거나 특히 저희 회사가 되게 그런 거에 좀 까다로워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부터 저희 딸이 있거든요. 주식 못해요. 아,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 직계 위아래로요? 네, 거기 왜냐면 제가 또 차병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하고 싶으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없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형 펀드하고 네. 채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아, 채권. 채권은 하고 네. 있죠. 이제 제가 뭐 작년에 사실 그 채권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좀 기회인 것 같아서 작년 좀 채권 투자도 좀 했어요. 저도 이 해외 채권, 브라질 채권 해외 채권. 비과세잖아요. 예. 그거랑 멕시코 페멕스인가? 예. 그거에서 한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두 번씩 예. 먹고 빠지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예. 돈은 못 벌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저는 뭐 이제 국채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 예. 현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주식을 많이 사놓고 방송 나가서 그걸 사실 뻔뻔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안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금지를 해놓은 거죠. 아니 얼마 전에 그 뭐 주가 조작 지금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분이 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고 네, 대주주가 네. 지분이 좀 많은 쪽을 네. 공략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럼 그런 쪽은 지금 우리 그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그 기업들이 되게 무량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깜짝 놀란 게 보통 작전주하면 좀 부실기업. 부실기업인데 보통 이제 이런 스토리거든요. 대주주랑 좀 짜고 작전 세력이 몇 명이 모여서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가 올라가려면. 근데 그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매집을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주가 한참 올리고 나서 이제 재료를 터트리고 이제 팔고 나가는 게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대부분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놀라웠던 게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어떤 분이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삼천리. 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뭐 가스주에 관심은 없어가지고 근데 봤더니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네,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올라가죠? 그러니까 작년에 전쟁 때문에 갔나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스 회사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아무리 이게 생각을 해봐도 가스주가 천연가스 올라간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어요 마진이.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의아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이 중소형주들이 왜 올라갔지? 그럼 삼천이는 이거 우리가 아는 자전거 만드는 아니요 가스 아니, 회사 가스. 예. 아.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마 업계 1, 2등 하는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천연가스 있잖아요. 예. 천연가스를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그 LNG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쪽 가스 회사들이 있죠. 우리 뭐 서울엔 또 서울도시가스 있잖아요. 이런데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각 가정에 공급하죠. 공급할 때 정부가 일정 마진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장주도 아니고 뭐 얼마나 큰 호재가 있겠어요. 사실 뭐 자원 개발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배당으로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주가 이런 기업들이 10배씩 올랐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다들 좀 처음에 의아했는데 설마 했죠. 이게 작전 주가. 저도 그 생각 못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깜짝 놀랐고 너무나 그 라더견 씨가 머리를 잘 쓴 거죠. 증권거래소가 작전주를 계속 조사를 해요. 네. 시세 조작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하는 패턴들이 주가가 보통 비이성적으로 막 올라가거나 호가 교란할 때 많이 하는데 이 라더견 씨 같은 경우는 그 허점을 좀 이용한 것 같아요. 안 걸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근데 진짜 3년 동안 안 걸렸잖아요. 누구도 눈치 못 채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누군가 먼저 판 거죠, 사실은. 누군가가.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이번에 결국엔 그 주가 조작에 어쨌든 뭐 피해자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주가 조작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해서 지금 소송 네, 그런데 피해자가 맞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계좌를 맡겼잖아요. 네. 1인 매매거든요. 1인 매매는 증권사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증권사 네. 통해서 직원하고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불법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등록 회사고 그것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데다가 문제는 이게 핸드폰을 자기 걸 개통해가지고 아예 줬잖아요. 그거 주는 거 자체가 본인도 불법인 건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 핸드폰을 남한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사실 이제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지켜보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1년, 2년 지켜봤더니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맡겼던 사람들은 그치. 꽤 벌고서 네. 중간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나오기가 어려운 게 네. 그 자기가 이제 이 통정매매라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팔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네들이 사고 판 거죠. 새로운 매수자가 올 거 아니에요. 네. 이 돈으로 10,000원에 삽니다. 이 그 사람은 사람은 수익 일단 났죠. 빠지고. 그러면 수수료를 나눠 가져요. 아. 라드건 씨가 가져가요. 이게 되게 옛날하고 다른 구조가 주가 조작 세력은 시세차익 먹고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수료까지 했어요. 다단계 형태로. 수수료 한 50%나 먹었다는 것 같아요. 한 1,200억 수수료만. 그러니까 수익이 네, 50%. 네. 야. 근데 그걸 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주고 수익금 이렇게 주는데 수익금을 이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수익금을 다시 또 재투자. 그러니까 결국엔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다 빚을 졌죠.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증권사들도 사실은 그 아마 뉴스 나왔지만 미수채권이라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 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됐는데 아무튼 결국엔 불법인 거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했던 이유는 결국엔 욕심이죠. 예, 이게 왜냐면 너무 쉽게 돈이 벌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벌리는 돈이 그러니까. 이게 몇 배씩 불어나니까. 아니 그 얼마 전에 박혜경 씨를 만났는데 그 거기서 이제 소속사 전속 계약을 해서 그 돈의 일부를 또 그 재투자하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게 그 사람 수법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네. 그리고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몇 배가 보이는데 당연히 재투자가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야, 이거 빚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뭐 조속 계약하고 그 일부를 네.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뭔지 모르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 공짜 점심은 진짜 없어요.
공짜 전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 전형은 있습니까? 공짜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너무 쉽게 벌려고 했던 게 좀 화근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니 최근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상단이 5.25%, 네, 우리나라가 5.25%. 3.5%죠. 네, 맞습니다. 1.75%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어떤 그 주식시장에 있는 해외 자본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게요. 차이가 역전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선 그 얘기 하잖아요. 금리 차가 벌어지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간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돈이 빠져나간 적은 없어요. 빠져나가죠. 놀랍게도 저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 4번 있었어요. 금리차. 옛날에 IMF 때. 네. IMF 때 이후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한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뭐 채권은 좀 빠져나간 적이 있는데 주식만 놓고 보면은 주식은 오히려 이 돈이 들어왔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우리가 그냥 책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이 돈 빼서 가는 게 아니라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리차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리차가 우리나라하고 지금 역전 현상이 역대 최고예요. 1.75면 옛날에 1.5가 최고였는데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만 얼마 살려면 8조를 샀어요. 와, 8조요? 8조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외국인이 5천억 샀거든요. 금리차 벌었으면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금리차가 벌어진 거에 결국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하는 이제 외국인들은요 뭘 보냐면 금리차보다 먼저 보는 게 이 수출 경기를 봐요. 그 수출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이클 타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제가 뭐 저는 이제 부동산 잘 모르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미국과 좀 다른 점이 미국은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급 나갈 때 사서 묻어두면 결국 올라간다. 약간 미국 주식은 불패 신화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난 10년간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지난 10년 전에도 지금 지수대였고 지금도 2000 지금 4,500 하거든요. 비슷해요. 10년 동안 지수가. 미국은 많이 올랐나요? 미국은 몇 배씩 올랐죠. 지금 나스닥만 해도 옛날에 막 3,000 막 2,000 했거든요. 그게 지금 만 한 2, 3,000 가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뭐냐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반도체가 네. 전체의 30%거든요. 반도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데 반도체만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가 그 2021년에 50조 벌었거든요. 2021년 1년에. 그럼 분기당 거의 한 15조 번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1분기에 얼마 벌었냐면 6천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폭이 너무 커요. 하이닉스는 3조 적자를 봤습니다. 세계 2위 반도체 회사가 3조를 까먹은 거예요. 분기에. 이게 우리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지수가 많이 가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지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이클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국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꾸준하게 네. 시장을 제패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기업들의 경기에 연동이 돼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럼 이사님,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그 해외 주식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 장기 투자하면은 좋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고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워런 버핏처럼 투자해라. 막 이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막 책에도 그렇고. 왜냐면 버핏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근데 버핏은 한국 주식을 안 하고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낸 분인데 미국은 그런 문화가 있는 게 또 미국은 기업들이 그 자기 주식 매입을 많이 해서 소각을 해요.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공급이 줄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올라가죠. 근데 미국은 그 미국 CEO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자기 성과 평가에 들어가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돈 많이 벌었을 때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 버려요.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런 게 맞아요. 애플도 엄청나게 소각해요. 그래서 애플이 이익이 엄청 늘어서라기보다는 소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데 되게 인색하거든요. 또 사이클도 타고.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제 그런 문화들 때문에 미국 주식이 압도적인 성과가 좋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그런 성과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21년까지. 작년에 무참히 다 깨져버렸어요. 작년에 그 지금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테슬라가 60% 빠졌거든요. 아 테슬라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테슬라 하면 우리가 위대한 기업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마저도 고점에서 60% 폭락을 했어요. 아, 그때 떨어졌을 때 한참 떨어졌을 때 그때 사야 되는데 하는데 주식을 제가 좀 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제 번호에 네. 그래서 이제 아, 주식이 다 정리해야겠다 하고 네. 근데 막 이걸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겨자 옮기고 뭐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또 네. 바쁘니까 그냥 네, 지나갔는데 맞아요. 그때 넣었으면 좀 꽤 먹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미국 주식도 우리가 고정관념이 거의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애플이나 그런 거 같지만 만약에 그 21년도에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은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알겠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무조건 장기 투자 워런 버핏처럼 하겠다가 아니라 그 기업이나 어떤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투자를 하실 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너무 타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한국에서 신문이 지금도 데이터가 그래요. 수출 증가율이 막 마이너스 나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출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니까 이제 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최악이잖아요. 사면은 이제 올라가겠다. 네, 그래서 그때 분할로 그게 몇 달이 걸릴지는 사실 몰라요. 뭐 길게는 6개월 가요. 그럼 내가 전략 세워서 삼성이든 우리 대표 기업들 있죠. 뭐 현대차든 수출 비중 높은 기업들 그때 투자하시면 되고 네. 반대로요. 21년도 여름에는 그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그때는 40% 넘었어요. 아주 좋을 때. 매월 40%씩 증가했어요. 그때 아마 신문 찾아보세요. 당시 신문 기사에 단군 일의 최대 수출 네. 막 이런 기사 나와. 네. 그때는 오히려 조심.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네, 올랐으니까 선반영해서 많이 지금 사면 올랐죠. 약간 네.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최악인데 안 좋아 보이니까 오히려 파세요. 대부분 반대로 하지 네, 않나요? 근데 지금 막 좋다고 뉴스에 떠들면 이제 거의 고점인데도 그때 사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역발상 투자하는 게. 근데 한국은 미국과 정말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국 주식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좀 사이클을 좀 잘 보셔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예요. 저 안 좋죠. 아직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년 되면요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또 지금 주식 갖고 계신데 좋은 뉴스를 나와서 수출 막 좋다, 호황이다 이럴 때는 또 남들 살 때 정리하고 나오시고 이런 거를 꼭 한국 주식 투자할 때는 꼭 먼저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네. 그 좀 전망 좋은 그런 산업을 어떤 산업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그 2차 전지가 정말 좋았잖아요. 2차 전지. 주변에 아마 뭐 그 2차 전지 얘기만 하셨을 거예요. 아마 1, 2, 3월에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2차 전지를 많이들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조금 이제 시들시들해졌어요. 2차 전지가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다만 이제 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지금 가장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편한 거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반도체요? 네, 왜냐면 반도체가 왜 편한 주식에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요. 최악일 때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최악이란 건 뭐죠? 더 나쁠 건 없는 거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뭐죠? 최고일 때. 최고일 때. 예.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 주가도 사실 좋긴 좋겠지만 흥분하면 안 되고 가장 안 좋을 때 오히려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아까 제가 수출 증가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은 분기당 3조씩 적자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분기당 3조씩 적자 나는 회사 여러분이면 사시겠어요? 안 사죠.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주식 투자는 그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1등 기업들이거든요. 반도체 여러분 매일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건 아니지만 모든 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 유튜브도 안 되는 거고, 예, 아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반도체는 전 세계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어요.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2개 있는 건데 그래서 업황이 나중에 돌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아니 오늘 그 기사 보니까 삼성에서 12나노? 예, 그거 뭐 뭐 그것도- 챗GPT 예, 맞습니다. 산업. 그 하이닉스도 이제 하는 산업인데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또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 좋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 경기가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요. 이게 저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좀 놀란 게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1년도에 그 20한 2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2개월에 4개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예. 작년에 몇 개월로 바뀌었냐면
43개월.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 다. 전 세계 다. 평균 내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요. 아니 뭐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네, 겁니까? 안 좋고 그리고 중고 시장이 너무 발달한 거예요. 아. 이거 리포폰 아시죠? 네. 리포폰 시장이 너무 아 리포폰이? 네, 리포폰이 네. 이 중고 이거를 매입을 해다가 네. 새 것처럼 만들어. 새 것처럼. 이게 이제 약간 검수하고 네.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물론 중고 폰인데 이제 뭐 그렇다고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발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신제품 나와도 이 모양에서 안 바뀌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안 바뀌잖아요. 모양 자체는. 네. 그러니까 작년 거에 사나 올해 나온 신폰 사나 2년 전에 중고폰 사나. 그래서 삼성이 네. 실적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교체를 해줘야 이 모바일에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이걸 삼성이 만들어주는데 사람들이 교체를 안 해요. 그럼 이거 만드는 이 스마트폰 만드는 중국 회사가 많잖아요. 여기서 삼성이 주문을 넣어요. 이거 우리 지금 수요 많으니까 반도체 빨리 좀 공급 좀 해달라. 근데 여기서 스마트폰이 안 나가니까 공급을 안 줘요. 주문을 안 줍니다.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매일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는 약간 이제 기성복 같은 거라서 끝도 없이 만들어요. 재고가 쌓이고. 이게 왜냐면 공장을 멈추면 안 돼요. 이 가동률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요. 일단 만들어 놔요. 계속 매일매일. 그 다음에 주문을 받거든요. 그럼 오면 줘요. 근데 여기서 안 가져가는데 나는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고 쌓이죠. 그래서 재고가 정상이 5주거든요. 20주까지 늘어났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 재고를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재고떨이 해야 되거든요. 옛날 반도체는 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도 성능이 바뀌어요. 옛날 반도체 갖고 있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할인해서 팔아버려요. 적자 보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막 3조씩 적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나가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좀 반도체를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반도체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줄이면 가격 올라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3사가 이번에 모두 다 삼성전자가 감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뭐 처음 했다. 처음 했어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저는 좀 볼만한 구간이 아닌가. 다만 이제 요새 조금씩 주가들이 좀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좀 약간 좀 증시가 좀 흔들린다면 그때 한번 또 상황 한번 보셔가지고 투자를 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좀 역발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들 볼 때 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남들 좋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색안경 끼고 보고 있고요. 남들이 제일 안 좋다는 거 좀 찾아봐요. 근데 왜냐면 남들이 제일 안 좋은데 뭐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이게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면 다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가가 싸요. 근데 조그만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주가가 좀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보고 있는 게 그럼 그런 게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다 아는 거고. 네. 이사님이 남들이 잘 안 보는 거. 방법을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죄송한 게 제가 그 회사 규정상 규정상. 중소형주는 말을 못해요. 그럼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크게. 그래서 예. 만약에 예. 저 방송 나고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예. 그럼 아마 여기로 전화 올 거예요. 예. 그 종목 빼달라고. 빼달라고요? 안 빼주죠 우리가. 왜 빼줍니까 우리가? 안 빼줘요 우리가. 그래서 중소형주 좀 죄송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은 반도체에서 큰 기업은 뭐가 있냐면요. 예. 그 삼성전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그 DB하이텍. DB 옛날에 하이텍. 동부가 동부. 보고 예. 그게 좀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가장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가 예.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 이건 이제 어디 가서도 얘기 한번 안 했던 건데 왜냐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막 얘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석유화학이냐면 석유화학은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다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든 거잖아요. 이 소재들이.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안 좋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중국이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구 사고 자동차 사고 스마트폰 사고 거기에 소재가 다 이 화학을 원재료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중국 사람들이 이런 소비를 안 하고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하냐면요 다 밖에 나가서 먹는 데 써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정상화 되고 그러니까. 나서 좀 이렇게 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사고 예.
그동안 1년, 1, 2년 중국 사람이 못 나갔잖아요. 예. 막 제로 코로나 때문에 막 방역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풀이 하는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여행하는데 돈 써요. 여행을.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건 많이 팔려요. 화장품이나 옷이나 아니면 이제 먹는 데 있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석유화학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오늘 기사 보니까 일본에 욕한이 그렇게 잘 팔린다. 네, 맞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네. 하도 그 시진핑 정권에서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가니까 네. 야 이거 제명에 못 살겠다. 밖에 네. 나가서 이게 집도 좀 사놓고 네, 언제든지 맞아요. 준비를 하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영원하진 않고 이제 이 중국 사람들도 결국 리오프닝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이제 저는 이쪽 재화 소비 쪽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석유화학을 일단 조금 그래도 하반 지금은 안 좋거든요. 하반기 좋게 보는 거는 중국도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렇죠. 중국도 크고. 중국은 중국 소비의 제가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으로 알고 있고요. 30% 정도. 중국 소비의 한 60%가 예. 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 지방 정부의 세수의 대부분이 토지 매각해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하려면은 부동산부터 살려놔야 돼요. 건설 쪽.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면 지난 몇 년간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버블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그때 헝다 한번 헝다,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부양을 하고는 싶은데 또 뭐가 터질까봐 이럴까봐 좀 조심스러워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중국 쪽이.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좀 중국 금리도 좀 낮아진 상태고 저는 이제 신호탄으로 보는 게 미국이 아직 완벽하게요 금리 인상 끝냈다고 선언은 안 했어요. 아직은. 약간 여지를 네, 남겨놨죠. 여진 남겨놨는데 만약에요 지금 6월에 FMC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확실하게 좀 종집을 찍은다면 금리 이제 사이클 끝났다. 그러면 중국이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올리면 중국은 인하 쪽이잖아요. 사실 네. 부양인데 미국은 올린단 말이에요. 중국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돈 빠져 나갈까봐 약간 그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끝내고 하반기에 혹시라도 한번 인하하는 시그널 쪽으로 가면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데 좀 부담이 없어져요. 그럼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부동산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부동산 부양을 하면 건설 경기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뭐죠? 가구가 많이 팔려요. 이 가구나 건자재가 석유화학 쪽에 들어가고 이 원재료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이고 그 반도체 못지않게 적자 보고 있어요. 석유화학. 그래서 저는 이제 석유화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케미칼 아시죠? 네. LG화학. LG 화학. LG화학 물론 요즘에 2차 전지 하긴 하는데 그 석유화학도 하고요. 네.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고무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 또 고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회사들이 저는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타이어 만드는 회사 중에서 네.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있죠. 네. 타이어 보강제라고 하는데 그거 넣어야 되는데 그거 세계 1등 기업이 효성 첨단 소재. 효성이요? 예, 효성 첨단 소재가 타이어 하면 또 효성이죠. 거기 이제 들어가는 그 이 코드를 만드니까 음. 이런 기업들은 혹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지면 저도 이제 무조건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식은 어쩔 수 없는 게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거를 투자하면 안 돼요. 주식은 반드시 몇 달 후나 6개월 후를 그냥 예측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맞았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남들이 관심 없고 부진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역시 또 최악에서 좀 찾아본 건 좀 건설 업종 아닌가. 건설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 근데 안 좋은 건 제가 얘기하는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고 작년에 뭐 부동산 PF 터졌을 때, 그 레고랜드 터졌을 때는 진짜 증권사도 망한다는 아마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루머 돌았고 네. 중소건설사 망하는 거 아닌가. 특히 지방에 이제 적을 둔 네. 회사들은 이거 진짜 유동성이 빠져서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얘기가 돌 정도로 너무 안 좋았고 근데 그 근본 배경이 뭐냐면 결국 금리 때문이잖아요. 금리가 너무 오른 게 문제였죠. 네. 근데 금리가 이게 천천히 오르면 다 대비를 하는데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갑자기 올랐죠.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금리가 미국이 작년에 0에서 4.75까지 한 번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레고랜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그 고금리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터져가지고 부동산 PF까지 갔었고 사실 증권사들도 PF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에 문제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연쇄작용이 일어난 건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정부도 좀 개입을 하고
좀 금리가 작년보다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네. 시중금리가. 그래서 좀 풀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왜 좀 지금부터라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정부 정책상 제가 1월 달에 좀 느꼈던 게 정부의 올해 1순위 대책 중에 하나가 발표한 거 보니까 PF더라고요. 이걸 우선순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또 터지면 내수 경기가 거의 이거 힘들어진다고 정부도 일단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금리를 더 올리긴 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그 이번에 우리나라 금리는 먼저 동결했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먼저. 그거 보고 이 수순이 이제 나오는구나. 어. 그러니까 사실 이창용 총재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이분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그 한국은행 총재는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얘기를 안 해주세요.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그냥 원론적인 대답만 거의 했어요. 사실은 교과서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앞이 예측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이창용 총재는 되게 스킨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한 수 앞서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올해 초 보니까 약간 금리 동결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 거예요. 이 발언에서 보니까. 근데 이번에 3월에 확실히 금리 동결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얘기가 아직은 인하까지는 얘기는 안 하세요. 사실은 인하 너무 앞서가지 마라. 언질은 줬는데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의 스타일이요 성장도 약간 신경 쓰는 분이에요. 약간 매파 분은 아니세요. 제가 느낀 성향이 왜 그걸 느꼈냐면 작년에 처음 이제 부임하셨을 때 청문회 때 자기는 이제 성장도 좀 약간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만 신경 쓰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물가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성향상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긴 좀 어렵고 거기다가 미국이 역시 선언을 좀 해준다. 미국 눈치는 봐야 돼요. 왜냐면 미국 기준금리 우리 좀 따라가잖아요, 사실. 네. 근데 미국이 금리 동결을 선언해준다면 하반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망가져 있거든요. 수출 망가져 있는데 내수 망가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지금? 그럼 일단 내수라도 좀 살리긴 해야 되거든요. 수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출은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수는 어쨌든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건 금리 인하거든요. 부양책 올해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다고 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대부분 금리 안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아직도 물가가 이렇게 쉽게 안 꺾이고 미국 연준도 안 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하겠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연준도 한 번은 한다고 보는 게요. 미국 연준이 이번에 FMC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미국 연준 의장이 자꾸 은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은 좀 심각하게 봐요. 워런 버핏도 이번에 그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행 문제 좀 미국에서 이제 네. 두 개 은행 파산하고. 네. 근데 다행히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한 지역은행에 예금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역은행 리스크 좀 완화되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거든요. 제가 미국 그 부동산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은 사실 이제 주택이 대부분 고정금리여가지고 사실은 큰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좀 변동금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전체의 35%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역은행이 다 있어요. 여기가 터지면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아직은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연준 의장과 버크셔에서의 그 워런 버핏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그럼 안다는 얘기예요, 위험을.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 쉽지 않은 거죠. 혹시 또 잘못 올렸다 터지면. 지금 여러분도 아마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지금 파월 의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너무 대응을 못했어요. 금리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21년도에 물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하반기에. 그때 먼저 올렸어야 되거든요. 파월은 저기 전 정부에서도 그 연준이 했는데 근데 왜 못했는데 계속 그때 연임을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올렸잖아요. 한국은행 21년도에 올렸거든요. 근데 먼저 올라. 네, 먼저 올렸는데 연준 의장의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눌러버렸죠. 왜냐하면 경제가 신경 쓴 거예요. 혹시라도 금리 올렸다가 코로나도 지금 회복됐는데 이것도 다운되면 안 되니까 물가보다 일단 성장을 했는데 22년도에 운도 없었죠. 전쟁까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뒤늦게 올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 부작용 생기잖아요. 천천히 올리면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올렸는데 근데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신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의장은 신뢰를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연준 의장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고 있고
지역은행 이런 걸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지금 금리가 5.25인데 미국 물가가 4.9예요. 물가 더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4, 3까지. 그럼 너무 갭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낮춰도 5%밖에 5%거든요. 여전히 그래도 높아요. 높죠. 예. 근데 어쨌든 부담은 없어요. 연준 의장 입장에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두 번 낮춰도 큰 부담을 느낄 이유도 없고, 그리고 경기 진작 차원에서라 미국 경기 하반기 안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할 것 같고,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들은 금리 앞으로 1년 안에 한 3번에서 4번 인하하는데 베팅하고 그리고 있어요. 또 실업률이 벌써 많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인데 2년물이 4% 초반이에요. 그러면 0.25씩 4번 인하해야 딱 맞아요. 그래서 1년 안에 뭐 인하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한 번 정도는 인하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 그럼 한국은행도 지금 눈치는 보는데 미국이 은하할 존재이 좀 보이면 저는 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건설주가 나쁠 게 없는 어쨌든 거예요. 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분양이 안 되면 건설에서 예. 움직일 일이 없고. 그리고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약간 주택 거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부동산도 금리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갑자기 호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건설업종에도 저는 숨통은 트인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업종을 한번 좀 대형사 중심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사를 좀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사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는 좀 다른 이유가 국내 주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중동에서 수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 국가들이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지난 몇 년간 유가 올랐잖아요. 네. 전쟁 나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놨어요. 네. 그 작년에 빈살만 왔잖아요. 네. 와서 네옴시티 해주겠다. 건설사 와라 막 이랬는데, 그거 왜 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원유는 이제는 점점 사양산업이잖아요. 네. 전기차로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도 알아요. 어차피 이제 원유 시대 끝나가는 거. 바이든이 지금 팽하고 지금 사우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기 시진핑하고,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그 중국이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이란이 있고 여기에 사우디가 중재를 했죠.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우디도 올라갔는데 거기 중간에 중재자가 중국이에요. 옛날엔 미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중동을 옛날만큼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중동을 왜 신경 썼냐면 중동의 원유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다 중요하지 않다. 그걸 다 달러로 결제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패권 국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튬 시대예요. 전부 리튬, 배터리, 네. 리튬, 뭐 코발트, 니켈. 미국도 알죠. 이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약간 신경을 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나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원유 시대가 끝나가나? 알겠죠. 근데 돈을 막대하게 벌어놨어요. 그럼 뭐 하냐면 신도시죠. 도시 짓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 짓고, 이거를 어디서 지어주겠냐면 우리나라가 잘해요. 중동 국가랑 또 옛날에 많이 수주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중동 국가들이 이런 발주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겠죠, 적어도. 그래서 유럽, 중국 회사랑 경쟁을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여기에 하반기에 혹시 금리 인하 한번 해주고 중동 수주들이 나와준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우디에서 몇 조나 들어가죠? 그 사업이? 그게 이 네옴시티가 네옴시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몇백 조도 어쨌든.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근데 맞아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의 자기 그 최근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살인 사건이나 뭐 예, 이런 것도 맞아요. 연루됐어. 그러니까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던진 거다.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의심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중동 국가들이 한다고 했다 안 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뻥칼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일단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하고는 있어요. 이미 거기 그 터프하게 공사하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그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실제 그 터널 있죠. 터널 공사 네옴시티 있죠. 예. 수주 따냈어요. 따냈어요? 이미 수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초부터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파고 터널 짓고. 그거 수주했다는 거는 이건 뻥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규모가 줄 수는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네옴시티 하는 거는 일단 사실이다. 그 수주 공시를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예. 때문에 조금 건설주들이
조금은 숨통은 튈 것 숨통은 같아요. 튈 수 예. 있고 또 해외로는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예, 쪽에 그런 쪽이 실질적으로 뭐 가시권에 들어오는 뭔가 예. 사업이 나올 때도 그래서 투자할 때는 남들이 그냥 다 좋다는 거는 사실 쉬워요. 그냥 투자하면 돼요. 남들 다 좋다는데 뭐 분석 안 하고 사실 뭐 2차 전지 나쁘다고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데 다만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가 어렵냐면 비싸요, 가격들이 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 수익률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제가 말씀드린 역발상이 세 개 업종은 일단 공통적으로 다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냥 최악이고 근데 최악인데 더 최악이면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공통점은 앞으로 그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있으면 저는 좀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좀 말씀드린 주식을 직접 안 하시니까 더 말씀을 더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상관 없으니까 좀 본인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좀 사심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사놓고서. 네. 거기다가 무슨 또 뭐 살 빼는 비만 주사기가 뭐 지금 요거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네. 건데 이제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아마 그 트위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쪽에 그 자기 살 뺀 걸 올린 거예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좀 약간 그래, 비대했거든요. 근데 살 갑자기 살 뺐어요, 실제. 근데 뭘로 살 뺐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위고비란 치료제가 있어요. 위고비. 이게 다이어트 치료제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있나? 이름이 싹센다라고 좀 어려운데 용어가 싹 센다. 예,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제일 이제 유명한 건데 그걸 먹으면 이제 치료제 효과가 생겨서 근데 그게 원리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먹는 이유가 식탐이 생기는 게 호르몬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꾸 이제 식욕을 당기는 호르몬. 예. 우리 당 수치가 올라가면 예. 그래서 이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식욕이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비만 치료제는 뭐냐면은 당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호르몬 식욕 억제제가 식욕 들어가요. 억제제. 예, 그러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시켜 준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제로 좀 나온 건데 그래서 대부분 당뇨병 치료제 만들던 기업이 비만 치료제로 임상을 한 거예요. 비슷하거든요, 효능이. 당뇨 치료제가 예, 비만.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이 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당뇨 치료제로 굉장히 많이 팔린 치료제인데 그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따로 임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비만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임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효능이 좀 괜찮은가 봐요. 예, 그래서 실제로 23% 정도 예.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대요. 네. 예, 그걸 이제 연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체중 감량. 그래서 이제 그 위고비란 걸 맞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체중 감량에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킴 카사디안 아시죠? 예. 미국에 예. 그 유명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효과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들까지 효과를 보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날개돋치듯이 팔리는데 왜냐면 미국은 비만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구가 3억으로 알거든요. 3억에서 1억이면 거의 3분의 1이네. 네, 3분의 1이 비만 인구예요. 하기야 뭐 지나가다 보면 비만이신 분들 그냥 뭐 네. 눈에 띄죠. 우리 한국은 사실 비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WHO에서도 비만을 일단 질병으로 분류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합병증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이거 비만을 사실 자기가 조절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살 안 찌죠. 근데 이 식탐이라는 게 자기 조절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 약물은 어쨌든 조절을 해줘요. 네, 해주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유명 그럼 그 회사가 뭐 릴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릴리요. 릴리. 릴리. 예, 릴리라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좀 유명한 예.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위고비라는 거하고 이제 그 마운자로란 치료제가 있는데 이 마운자로가 사실 효능은 조금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데 요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릴리라는 회사가 네. 이번에 이제 요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예요. 당뇨병 예,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라는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번에 이거를 1년 5개월 정도 꾸준하게 투약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 효과가 23%까지. 근데 이게 약간의 좀 함정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만 맞아서는 안 돼요. 운동을 병행했을 때 23%고 약간 냄새나. 운동을 결국 하게 해서 살 빼기 만드는 근데 거 운동을 안 하면 효과가 조금은 떨어진대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걸 맞으면 식욕을 억제하는 건 맞대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일단은 좀 커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위곱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네. 나온 거 중에 이 일론 머스크는 위곱이라는 제품을 맞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 그 노보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그 두 개 회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네. 지금 미국에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거 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요게 꼭 무조건 비만 치료제는 아닌데 여기에 좀 연동된 기업이, 요건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거니까 네. 한미약품이 있고요. 한미약품 한미약품. 많이 들어보셨죠? 한백불 예, 그리고 유한양행 유명하죠. 유한양.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옛날 그 동아제약. 동아제. 예, 요 세 개 기업이 또 이런 쪽과 관련된 이제 그 사업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니까 시장은 확실히 비만 치료제도 저는 좀 커질 수 있다. 음.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약물에 의존을 해서라도 뺄 수 있으면,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한 달에 사실. 한 달에 40만 원. 그래도 비만이신 분들은 살 빼려면 뭐 예. 투자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싼 편이에요. 네. 같은 약인데 미국은 100만 원이 넘는다. 오. 미국은 사실 모르겠어요. 원래 좀 약값이 비싸긴 한데 한국은 그래도 조금 가격은 좀 싸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나요?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이벤트로는, 이벤트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게,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벤트는 좀 짧게 플레이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너무 길게 막 이렇게 들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5월이나 6월로 제가 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가 그 정부에서 로봇 사업 있잖아요. 올 초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 첨단 로봇 사업 이제 육성책을 그 아마 발표를 조만간 할 겁니다. 왜냐면 올해 그 2월 달에 그 발표를 한 건 뭐냐면,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안을 짜가지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상반기면 2달 남았죠. 5월 아니면 6월이거든요. 5월,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벌써 5월 중순 넘어가니까 예. 이제 한 달 안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1, 2월에 로봇 사업 그 정책 때문에 한번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또 시들시들합니다. 근데 이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면, 아마 정책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아마 세계 3대 로봇 강국으로 육성을 하려고 할 것 같고, 여기에 한 2조 원 정도 지원책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2조. 예. 그래서 이 2조 원이 대기업이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로봇 사업 하는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아마 조만간 그 이슈들이 나오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 중에서는 좀 좋게 보는 그 로봇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서비스 로봇. 우리 뭐 식당 네. 가면 요즘에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다 갖다 주고. 네, 맞아요. 그다음 협동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요새 커피 전문점 가면 로봇 팔이 커피 만들어준 거 보셨죠? 방송에서 네, 본 거. 맞아요. 그런 거. 아니면 닭 튀겨주고. 맞아. 닭 튀겨주고 네, 그런 게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협동 로봇이에요. 사람하고 같이 하는. 네. 그러니까 식당인데 사람의 좀 하는 역할을 좀 분배해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라 팔만 있는 거죠, 사실. 그걸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 그 워런 버핏이 그랬나? 로봇이 이렇게 그 계속 나오면은 엄청 위험한 시대가 온다. 그런 로봇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얘기. 인공지능 AI. AI. 근데 사실 이 로봇에 인공지능 네.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로봇 시장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로봇 시장이 될까? 솔직히 좀 회의적이었는데, 작년부터 생각이 왜 바뀌었냐면, 안 갈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전 세계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뭐 좀 누가 대체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할 정도잖아요. 심각하죠. 네, 심각하죠. 지금 인구가 이대로 가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중소기업부터 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네. 많이 피부로 느끼고 네. 이미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임금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특히 자영업하신 분들이나 로봇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은 늘려야 되는데 사람을 좀 고용하자니 인건비 비싸고, 이 시대로 좀 가고, 또 한 가지가, 정치인들을 다 국회의원을 로봇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이.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로봇 시대가 우리가 거부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니즈가 있으니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저는 로봇 중에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들 있잖아요. 공장에.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게 좀 정치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미중 갈등이잖아요. 미중 갈등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중국의 공급망을 깨버리고 있어요. 옛날에 미국이 중국의 공장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인건비 싸니까. 근데 미국 바이든은 뭐 하죠? 중국 이제 손절. 중국 공장 철수. 애플도 지금 저기 인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아니면 미국에 공장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 2차 전지 공장 미국에 가고 반도체 공장. 근데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육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없는 공장을 만드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없는 공장 만드는데 미국은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죠. 우리 한국보다 거의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간다고 가서 공장 지으면 물론 거기 미국 인력은 써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인건비 부담이 때문에.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로봇이 아마 공장에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자동 이송 로봇이라고 있어요. 자동 이송 로봇이 뭐냐면 아마 벤츠나 이런 이제 공장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공장을 공개하거든요. 거기에 엔진 같은 걸 실어가지고 그 기계가 있죠. 로봇이 자기가 움직여요. 엔진 실어서 여기 파트에 갖다 주고 옛날에 이거 사람이 다 끌어서 했거든요. 네.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길 따라가는 것도 있고 자기가 여기 장애물 있으면 피해 다녀요. 거기에 이제 센서 달려가지고 그 시장이 커집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공장 들어가죠.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들어가죠. 반도체 공장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활성화되니까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는 로봇 중에서도 로봇이 어차피 커진다면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로봇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좀 기업들 한번 예, 보시면 좀 좋겠다. 그리고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건 이제 공개가 된 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 버렸어요. 직접 투자한 거죠. 로봇 하겠다는 거죠. 레인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미국 회사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에서요? 그 주가가 한 5배인 걸로 올랐어요. 그 이제 인수 야, 발전. 삼성이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네, 올랐겠네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올랐고 우리 한국에서는 로봇주에서는 1등 기업은 어디냐면은 두산입니다. 두산. 두산이요? 두산은 지주회사인데 물론 사업을 여러 개 해요. 근데 그 중에 두산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 협동 로봇 세계 5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물류 기업들은 좀 너무 작은 기업들이니까 제가 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검색하면 다 네이버에 나옵니다. 물류 기업들. 자율 이동 로봇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이벤트들을 좀 주목해라. 네, 주목하고 예. 또 한 가지가 9월 1일 날 이건 될지 모르는데 일단 발의는 됐어요. 법안 발의는 됐는데 그 해상풍력 특별법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해상풍력 저기 저기 전남 쪽에 신안 쪽 있죠. 예. 그쪽하고 저기 울산 있죠. 네. 여기에 그 이제 해상풍력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법을 만들면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좀 빠르게 이 해상풍력을 좀 이제 설치하고 보조금 같은 것도 줄 텐데 요게 올 초에 법안 발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놨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아마 그 9월에 그때 아마 정기국회 열리는 걸로 알거든요. 그때쯤에 아마 통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풍력 회사들 좋아지겠죠. 해상풍력. 그래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고 해상풍력 쪽은 그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해상풍력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고요. 예. 유럽도 하고. 지금 그 아마 영상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영국 같은데 해안 지역에 바다에 막 풍력 이게 떠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쪽. 예. 왜냐면 이건 거스를 수 없잖아요. 예. 이제 왜냐면 탄소 배출 줄여야 예. 되니까. 옛날에 석탄 발전 예. 이런 거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해상 풍력 시장 좀 커지니까 그쪽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크니까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는 그 CS 윈드가 있고요. CS. 예, CS 윈드가 이 해상 풍력 있죠.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타워 있어요. 예. 기둥 있죠. 기둥 만드는 회사예요. 어. 네, 기둥 만드는 회사가 이제 CS 윈드고 그 자회사 중에 CS 베어링이라고 있거든요. 베어링은 여기 그 프로펠러 달렸죠. 프로펠러 들어가는 그 부품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SK가 인수한 회사인데 SK 오션 플랜트라고. 오션. 네, 그 기업은 뭐 하는 회사냐면 안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 안 보이는데 해상 풍력이면 바다에 꽂잖아요. 예. 밑에 이제 이 바다 안쪽에 바다 이 해수면 밑바닥에다가 장치를 딱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재킷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 하부 구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해외 업체에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세계 해외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뭐 미국의 G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예. 예, 미국에서 이제 1등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덴마크 기업이지만 이제 베스타스라고. 베스타스. 예, 유럽 기업이 또 잘해요. 이런 기업들이 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덴마크가 바람 많이 부는 나라예요. 예, 거기 원래 강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에 해상 풍력이 또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7월 26일로 제가 날짜를 알고 네. 있거든요. 그날 삼성이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 이거 예, 이거 이거요? 쓰고 계시네, 쓰고 계시네. 요거랑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근데 이 폴더블 폰이 갤럭시 저 이제 작년에 나온 모델 있죠. 이건 좀 기대 이하였어요. 작년에 버전이 뭐였죠? 작년에 갤럭시 Z 플립 4로 왔는데 이게 3인가? 재작년에 산 것 같아요. 예, 그 3랑 4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모양상으로도. 그래서 이거 차별화가 안 됐나?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좀 기대를 했다가 사실상 이제 기대 이하로 좀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안 팔린 건 아닌데 시장 예측보다 이게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폴더블 폰 관련주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빌 게이츠도 뭐 이거 샀다고 예. 뭐 한국 와서 이재용 앞에서 뭐 예. 얘기했던 거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이 요즘에 블로거 분들이 벌써 이걸 어디서 소스를 따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을 봤는데 지금 저게 모양이 디스플레이가 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닫혀요. 전면 디스플레이 들어가요. 요 한 면이 다. 여기 이렇게. 네. 오. 디스플레이 커져요. 어. 그래서 제가 디자인 봤거든요. 디자인 이제 누가 올려놓으신 걸 봤는데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거랑 달라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디스플레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저거 자체가 이제 디자인도 예쁜데 이걸로 이제 카톡 메시지도 다 보기도 편하고 하니까 일단 바뀌고 지금 나오는 이사님은 아이폰입니까? 아 저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바꿀까 노트.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나오는 폰은 요게 다 안 닫혀요. 약간 남죠 끝에가 힌지가 약간 여기 뜨잖아요. 뜨죠. 예. 뜨죠. 이 옆에도 예. 뜨고. 예. 옆에 아, 약간 옆에도 뜨잖아요. 뜨는구나 예. 이렇게. 아. 근데 요게 U자형 그 힌지거든요. 이게 네. 이 힌지가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는 그 네. 부품인데 예. 요거를 물방울 힌지로 바꿔요. 물방울 모양처럼 해요. 근데 이걸로 바꾸면요 완벽하게 닫혀요. 그럼 두께가 좁아지겠죠. 아, 완벽하게 닫힌다. 더 얇게 만든다. 예. 근데 중국 회사들이 먼저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이제 저 물방울 힌지를 먼저 채택했는데 중국은 벌써 나왔거든요. 보니까 완벽하게 닫혀요. 근데 이번에 삼성도 이걸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 유출 많이 되는 아 이거 겁니까? 폴더블은 사실 삼성이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이 힌지는 또 이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은 왜 안 했냐면 이 물방울 힌지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방수가 잘 안 돼. 방수와요? 예. 근데 기존 요 지금 쓰시는 거는 방수가 잘 돼요. 방수. 근데 이거는 주름 좀 가죠. 쓰다 보면 가운데 가운데 여기 약간 주름 가죠. 예, 필름 한 번씩 예. 바꿔야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그 물방울 힌지는 주름이 많이 개선됐대요. 그쪽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잘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열려버렸어요. 애플은 아직은 안 하는데 원래 중국도 폴더블 폰 할까 말까 하다가 점유율이 이거 높아졌다고. 네, 중국이 많이 나왔어요. 3%? 4%? 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폴더블 폰용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우리나라 좀 업체들이 이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힌지는 제가 중소형주라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것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힌지가 제일 좀 수혜는 받을 겁니다. 힌지 만드는 회사.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엔 좀 팔리지 않을까. 아. 근데 어쨌든 7월 26일 날 나오니까 주가는 근데 항상 요거는 좀 주의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주식가가 되게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7월 26일 날 나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올라요. 항상. 그리고 나오기 전에. 막상 발표되면 주가 빠져버려요. 왜냐면 이제 노출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면 격언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에는 좀 희한하게 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실 때는 꼭 그 점은 좀 주의하셔. 이미 좀 노출되면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요. 예상보다 잘 팔리면 다시 올라가요. 아, 잘 팔리면. 네. 근데 작년처럼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럼 주가가 많이 부러져 버려요. 그런 타이밍도 잘 봐야겠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 네. 정책적인 부분 있잖아요. 스케줄은 그런 걸 좀 잘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영TV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나 또 주린이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이거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 채널이지만 어쨌든 다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할 재테크에 겁니다. 재테크 다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투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투자는 이제 어떤 분이 애들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투자가 뭐냐? 저는 그렇게 답했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모든 투자는. 예. 네. 뭐가 됐건 간에. 그럼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관심 없을 때, 공포스러울 때. 그래야 싸게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싸게 거래되는 거를 그러니까 싸게 거래되는 걸 살 수 있을 용기가 생기려면 그 뭐 부동산이면 그 어쨌든 뭐 아파트가 됐건 주식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이거를 싼지 비싼지 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건 뭐죠? 이게 미래에 좋아질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찰력이잖아요. 통찰력이 있어야 나중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비싸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려면 결국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업 분석을 잘. 네, 그러니까 주식은 된다.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한국 기업들의 특징도 말씀드린 게 대부분 사실 그런 건 잘 모르시거든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기업 분석 잘하고 핸드폰 맡기지 말고. 예, 그래야죠. 핸드폰 맡기면 안 되죠. 그리고 절대 남의 의존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죠. 비밀번호 아이디 다 예. 주면서. 예. 근데 이런 이제 뭐 재테크 채널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마지막 최종 점 찍는 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거든 그 자기가 좀 리서치는 좀 해봐라. 공부를 하고. 어떤 투자도 꾸준히 공부해야겠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반드시 저는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남들이 관심 없고 좀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싸게 거래되는 것들을 투자를 하는 좀 습관을 들여라. 근데 단 계속 망가지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아, 미래 가치가 안 보이는데 싸다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꼬꾸라지는데. 그냥 우리 이제 주린지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무조건 그 장기 투자 유명한 그건 안 기업들 됩니다. 무슨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 돼요. 또 손절하고 나오고 그거 못 잡아가지고 예, 그것도 예, 맞습니다. 장기도 아니에요. 못 잡아요. 조금만 떨어지면. 예. 그런 그렇게 하면 좀 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고. 아니 카카오도 주가 고점에서 60% 빠졌어요 지금. 그거 진짜 좋다고- 많이 빠졌죠, 예, 최근에. 예.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근데 손실을 안 보려면 어쨌든 싸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 남들이 좀 모를 때. 그래서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비싸게 팔려면 항상 고민하실 게 주식은 어쨌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지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2차 전지가 예를 들면 왜 올라갔겠습니까? 전기차로 바뀔 거니까. 로봇도 제가 좋게 말씀드린 이유가 로봇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도 올 거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쪽을 당연히 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좀 통찰력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고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저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공부가 안 됐는데 투자하는 거는 주식 투자는 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될 때까지는 투자보다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시면서 나중에 좀 투자를 하시라. 정말 이 주식시장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참, 않죠.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죠. 기업도 너무 많잖아요. 예. 기업이 한 2,5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는 네. 성향이 아니라 네. 그거 공부하다가 내 번호에 충실하지 네. 않으니까 예, 다 팔고서. 근데 정말 자기 돈, 어느 게 안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이니까 철저하게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하셔도 돼요. 굳이 뭐 그 많은 뭐하러 하세요? 나는 삼성전자만 하겠다. 그럼 삼성전자 평생 하셔도 돼요. 삼성전자 공부하는 거죠. 어떤 사이클인지 반도체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 돈 버신 분도 계세요. 한 종목만 공부해서 타이밍만 잘 봐서 예, 팔고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들어가고. 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예, 그리고 요즘에 좀 좋아지는 게 배당을 또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줘요. 예를 들면 나는 근데 너무 위험한 건 싫고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배당 같은 거 좀 은행 금리보다 그러면 요새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 배당이 요새 최소 6에서요. 지방은행은 10% 나와요. 배당 수익률이. 10%까지요. 네, 그리고 그 KT 같은 통신주가 7% 나옵니다. 근데 안 망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안 망해야 돼요. 네. 내가 배당주를 투자하려면. 근데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냐면 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성장은 못 해요. 근데 꾸준히 돈은 벌죠. 네. 통신회사가 뭐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통신회사에 매달 돈 주잖아요. 그 돈 가지고 투자하고 좀 남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돌려줘요. 배당 돌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주면 하셔도 돼요.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좀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번 투자할 대상은 많으니까 그 중에 내가 좀 몇 개만 압축해서 계속 공부해서 좀 여유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네, 또 주식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전문가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장대장 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장대장 TV 많이 좀 네. 소문 좀 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대장 TV 화이팅! EBS 투자증권 화이팅!